화려한 열병식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이 이야기는 제 삶을 건 증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전직 북한인민군 소장 리성철입니다. 제 본명은 신변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30년 넘게 군 복무를 했고 국방과학원 전차개발국 부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적 있는 그 거대한 전차, 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전차 M2020, 그 전차의 설계와 개발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김정은 동지 앞에서 직접 전차의 성능을 보고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아파트를 받았고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 북한의 진짜 모습, 화려한 열병식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그리고 저를 탈북으로 내몬 그 충격적인 사건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삶을 건 증언입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가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1985년생으로 평양 중산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이른바 핵심 계층이었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곧바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 전공과 집안 배경 덕분에 일반 병사가 아닌 국방과학원 연구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전차와 함께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저는 이미 대좌 계급으로 전차개발국에서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북한의 기존 전차인 천마호, 폭풍호는 이미 구식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압도할 신형 전차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개발팀 부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중국의 99식 전차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얻은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정찰총국에서 입수한 기밀 자료들이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은 평양 외곽에 철저히 통제된 구역에 있었습니다. 담장에는 전기철 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3중으로 검문했습니다. 연구원들조차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설계실에는 낡은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입한 구형 장비들이었습니다. 그걸로 최첨단 전차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두꺼운 군복을 입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북한에서는 특권이었으니까요. 2018년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험 주행에서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섰습니다. 포탑 회전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0년 여름, 드디어 완성된 M2022 김정은 동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성능을 보고했습니다. 동지께서 지도하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열병식이었습니다. 거대한 M2020 전차가 김일성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는 특별 관람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곧 깨닫게 될 끔찍한 진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열병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인과 26살 아들, 그리고 저. 아들은 인민군 중위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후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보위부 요원 셋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리성철 동무, 국가보위성에 동행해야겠소. 이유도 묻지 못했습니다. 부인과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차에 실려갔습니다. 평양 역전구역에 있는 보위성 건물,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신문실에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녹슨 철제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동무는 M2020 전차 개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했어.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조국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중국인 연구원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기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동무뿐만 아니요. 개발팀 연구원 12명이 모두 반역자로 지목되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숙청이라는 것을. M2020은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신문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구타는 없었지만 정신적 고문은 더 심했습니다. 당신 아들도 연루되었다는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새벽 4시쯤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보이성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리성철 동무, 당신은 운이 좋소.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당신의 공로를 인정하시어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하셨어. 하지만 앞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것이요. 조심하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충성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가족도 청춘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가입니까? 언제든 숙청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이 제가 받을 보상입니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제 가족을 살려야겠다고. 더 이상 이 체제의 부속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장 계급이었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위성에서 풀려난 뒤 저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탈출 계획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탈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 신분상 국경 근처에 가는 것조차 의심받을 일이었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움직이면 즉시 보위부에 적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이 나라를 떠난다면? 부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가서 한국에 정착하면 브로커를 통해 당신들을 빼내겠소. 그것만이 우리 가족 모두가 살 길이요. 부인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만은 꼭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그날 밤 가족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의 군복 입은 모습, 부인과 함께 모란봉공원에 갔을 때, 사진 속의 웃는 얼굴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2021년 봄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M2020 전차의 핵심 설계 자료 일부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즉결 총살감이었죠. 하지만 이 자료는 제가 한국에 가서 신변 보호를 받고 정착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브로커와 연결될 방법을 찾았습니다. 국방과학원에는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상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김 상사, 자네 중국 쪽에 아는 사람 있지? 예, 동무소장. 단동에 사는 조선족 상인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한테 부탁 좀 전할 수 있겠나? 개인적인 일인데. 저는 미화 2,000달러를 건넸습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몇 주 뒤, 김 상사가 조용히 제게 전화번호 하나를 건넸습니다. 중국 측 브로커의 연락처였습니다. 동무소장, 제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이 체제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2021년 가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인과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살아만 있어다오라고. 그 편지는 출발 전날 밤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그들이 발견하도록. 2022년 1월 15일 새벽,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부인과 아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전차 부품 공장 시찰이었습니다. 저는 출장 명령서를 위조했습니다. 소장 계급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었죠. 만약 확인 전화라도 걸면 모든 것이 끝날 상황이었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평양에서 무산까지는 기차로 20시간이 걸렸습니다. 낡은 객차는 덜컹거렸고 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 덮인 산과 허름한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굶주린 주민들이 철로 옆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보이부 요원이 객차 안에 있지는 않을까? 혹시 제 탈출 계획이 발각된 것은 아닐까? 무산역에 도착한 것은 1월 16일 밤 11시였습니다. 역 광장은 어둡고 황량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니, 택시라기보다는 밀수꾼이 모는 불법 차량이었죠. 회령 쪽으로 가주시오. 운전사는 제 군복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제가 건넨 중국 위안화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령에서 다시 작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두만강 바로 근처의 마을이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약속한 접선 지점이었습니다. 1월 17일 새벽 3시, 저는 한 농가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족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리 동지시죠? 빨리 갈아입으세요. 그녀가 건넨 것은 허름한 민간인 옷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입었던 군복을 벗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달린 그 군복을.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USB는 가지고 있죠? 여기 있어. 저는 속옷 안쪽에 숨겨둔 USB를 꺼냈습니다. M2020 전차 설계 자료가 담긴 그것을. 새벽 4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은 겨울이라 일부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물이 흐르는 구간이 있었죠. 국경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국경 경비대 교대 시간이 새벽 4시 30분입니다. 지금 가야 해요. 브로커의 말에 저는 철조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미리 잘라놓은 철조망 틈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요. 저는 철조망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철사가 제 팔과 다리를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봤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멈춰라.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뛰세요. 저는 미친 듯이 물을 헤쳤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중국이에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경비대원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까지는 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57년을 살았던 나라를 떠났습니다. 제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제 과거 전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뗐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저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근처 마을의 한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가정이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탈북자 2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해요.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 당신을 찾을 겁니다. 브로커의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젊은 여성 2명이었습니다. 그들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잡히면 어떻게 돼요?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것을. 특히 저 같은 고위 간부는 공개 처형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중국어로 소리치는 목소리. 공안이에요. 숨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급히 지하실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지하실 구석, 미리 만들어둔 벽장 뒤 공간으로 숨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들이 집안을 수색하는 소리였습니다. 가구를 뒤지는 소리,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지하실도 확인해. 누군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은 울음을 참느라 온몸을 떨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흩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단둥으로 이동했습니다. 단둥에서 일주일을 더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인 행세를 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거리에서 공안을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제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당신을 찾는다고 난리예요. 현상금도 걸렸대요. 미화 10만 달러. 역시 북한 당국은 제 탈북을 알아챘습니다. 고위 간부이자 기밀을 가진 저를 반드시 죽이거나 데려가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아마 보위부에 끌려갔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2월 중순, 드디어 브로커가 다음 단계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당신을 라오스로 보낼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라오스요? 예.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제3국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여권이었습니다. 사진은 제 것이었지만 이름은 장웨이라는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2월 20일, 저는 곤명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안이 제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관광입니다. 혼자 가십니까? 네. 그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세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자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곤명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저는 중국 브로커와 헤어지고 라오스 현지 브로커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베트남계 라오스인이었습니다. 영어와 라오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당신 같은 VIP는 처음이에요. 북한 장군이라니. 그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저를 북한에 팔아넘기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를 믿을 수밖에. 비엔티안 외곽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는 한국 대사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USB를 손에 쥔 채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월 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이미 연락이 닿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7년 인생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3월 5일 아침 10시, 저는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 건물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북한의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가족과도 영영 이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곧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영사과 직원이 나왔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북한 군관증, M2020 설계 자료가 든 USB,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 저는 인민군 소장 출신입니다. M2020 전차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 상급자가 불려왔고 1시간 뒤에는 대사관 무관이 나타났습니다. 장군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대사관 내부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라오스로 왔습니다. 사흘 동안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제 신분 확인, 탈북 경위, M2020 전차 정보, 북한 군부 내부 사정.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USB 자료가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복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국정원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선생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3월 15일, 저는 특별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7년을 북한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것입니다. 입국심사대에서 국정원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일반 탑승객들과는 다른 통로였습니다.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7년간 충성했던 나라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 경제체제, 사회 시스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제 경우는 일반 탈북자와 달랐습니다. 고위 간부 출신이라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신분도 철저히 보호되었습니다. 6월 초 드디어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마련된 아파트가 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켜진 불빛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첫 1년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57년간 북한에서 살았던 제게 남한 사회는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인과 아들은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치범 수용소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탈북 전에 남긴 편지와 가족들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간부 가족의 지위도 박탈당했습니다. 제 때문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탈북시킬 수 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철저히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탈북 시도가 발각되면 즉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기를.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브로커 비용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저는 통일부와 국방부에 북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M2020 전차뿐만 아니라 북한 군부의 내부 사정, 무기 개발 현황, 지휘 체계, 30년간 쌓은 모든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의 정보는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가로 받은 돈은 모두 저축했습니다.
가족을 탈북시킬 그날을 위해 2024년 저는 탈북자 단체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분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화려한 열병식 뒤에는 굶주리는 인민들이 있습니다. M2020이라는 거대한 전차를 만드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배를 고르며 일했습니다. 저는 그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참회했습니다. 30년간 그 체제에 복무했던 제 자신에게 2025년 가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브로커가 마침내 성공한 것입니다. 북한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제 부인과 아들이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11월 인천공항에서 저는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부인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들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한 구석에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들을 고생시켰어. 아니에요.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 이제 자유예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서울 아파트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버지,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네요. 아들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 여기는 자유가 있는 곳이란다. 지금 2025년 말,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유롭게 거리를 걷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습니다. 북한에 아직도 고통받는 2,500만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개발한 M2020 전차가 그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계속 증언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언젠가 그곳에도 자유가 오기를 바라며.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요. 북한 동포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